저희 톡톡 사연을 하루도 안 거르고 보신다는 애독자분께서 이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중년의 여성분이라고만 신상을 밝히신 분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셨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톡톡 사연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이 많이 먹고 그저 주책 떠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가끔은 우울할 때도 있는데 톡톡 사연을 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약간의 위로 혹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는 해요. 제가 누군지 제 얼굴은 모르는 분들에게라면 허심탄회하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 탓이에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상상을 해보자면 덜컥 겁도 나지만 이왕 사연을 써보기로 했으니 가감없이 써보렵니다. 매끄러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저 그 정도로 잘 배운 사람 아니고 글을 쓰는데 타고난 재주도 없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그 지극한 아들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아들 타령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그럼에도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그분의 며느리가 되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제 남편이 되면 바뀌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자라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설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요. 더했으면 더했지 정말 좋게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사람 천성이 아예 그러셨던 것인지 솔직히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치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꼭 먹는 밥상머리 앞에서 저한테 핀잔 주시고 서럽게 만드셨던 분이었어요. 예, 너는 나랑 둘이서 찬밥이나 먹자. 네? 아이, 어머니, 저번에도 저는 찬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집에 찬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누가 먹으란 말이니? 안 먹고 갖다 버려 한다는 그런 말이니? 혼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찬밥 먹는다는데. 너는 애가 참 불만도 많아. 그쯤 되면 일부러 남겨두셨던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시댁에는 꼭 찬밥이 있었죠. 그 남은 찬밥은 무조건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너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거는 그때 고등어가 많이 비렸어서 그랬던 것뿐인데요. 고등어 잘 못 먹는데 조기는 왜 먹으려고 그래? 너는 거기 앞에 나물이나 먹으라.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건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냉장고에 항시 들어가 있는 김치라든지 나물 반찬 같은 건 제 앞쪽에 두셨어요. 바로 한 겉절이나 맛있는 파김치 같은 건 또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그런 식탁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제가 고기 쪽으로 젓가락을 뻗으려고 치면 저를 째려보시면서 꼭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생선 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졌던 부분이 고기나 생선이 아니더라도 제가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저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제가 미역줄기 볶음을 유달리 잘 먹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슬쩍 옮기시더라고요. 식사 다 끝나고 가족들이 큰 상에 모두 둘러앉아서 과일 같은 후식 먹잖아요. 정리하는 거 마친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먹으려고 치면 으이그 곧 죽어도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구만. 그래?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며느리로서의 미덕이지. 저한테 이런 망신을 주셨어요. 말씀만 들어보자면 저는 무슨 대단한 식탐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까짓 과일 한 조각 먹으려고 들었다가 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려고 하냐며 훈계를 들었습니다. 기분 더러워서라도 안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후식상 정리하는 것은 저의 몫으로 돌리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종종 싸우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께 제발 그런 언행 좀 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할 정도였네요. 그런데 웃긴 건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서러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서러워하는 척만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꾹 누르고 되는 대로 참고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아주 지극하셨고 남편 또한 소문난 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자 반열에 끼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폭발하는 건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손질 닭이 세일을 엄청 많이 하길래 그걸로 찜닭을 맛있게 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부부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씀이셨죠. 솔직히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 받으면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뒤로 하고 그래도 준비하신 정성이 있을 테니까 남편 퇴근에 맞춰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예, 너는 나랑 찬밥이나 먹자. 너 찬밥 좋아하니까 괜찮지? 와, 그런데 저한테 대뜸 찬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새로 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슬쩍 눈을 찌르셨습니다. 찬밥이 찜닭 양념 국물하고 더 잘 어울리니까 그냥 먹으라네요. 너무 짜증나는데 보니까 정말로 찬밥 양이 꽤 되더라고요. 새로 한 밥은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찬밥이랑 저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닭다리도 아니고 닭갈비 부분을 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남편 쪽이랑 가까이 있던 닭가슴살을 집으셔서는 냉큼 제 밥그릇에 쏙 올려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백이야. 살이 제일 많잖니? 기름기도 적어서 아주 건강에 좋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슴살이나 열심히 많이 먹어라. 가슴살 더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식탁 위에 조용함만 감돌았습니다. 가슴살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닭다리라든지 부드러운 부위가 더 맛있고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슴살 부위만 먹으라니요. 가뜩이나 새로운 밥보다 밥도 부드럽지 않았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실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모습에 옆에서 남편도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를 꺼내던 찰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이 올려진 찬밥 공기, 제 숟가락, 젓가락 이거 챙겨들고 일어났어요. 싱크대로 가서 그거 다 부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설마 밥을 버린 거야? 시어머니께서 막 호들갑을 떠셨는데 상대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서 가방 챙겨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저게 아주 미쳤구만.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런 남편의 반응에 욱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갈까 하다가 다시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슨 찬밥 처리하는 마당 똥개인 줄 아세요? 진짜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몸에 좋은 닭가슴살 원 없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닭가슴살 안 좋아해서요. 전혀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찬밥이랑 같이 맛있게 쳐 잡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니까 남편이 우선 진정부터 하라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진정? 무슨 진정이요? 짜증이 나버려서 그런 남편의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니네 엄마랑 살아. 왜 나랑 살아서 나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냥 살아. 생선가시 발라주고 닭은 부드러운 살만 골라주는 그런 엄마랑 살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왜 나랑 살아?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본 것은 맹세코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자기 아들한테 막말을 쏟아붓냐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뒤로 나자빠진 수준이었고요.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 정말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왠지 겁도 나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속은 후련했죠. 그게 바로 저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댁하고 멀어진 계기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살짝 사과하기는 했어요. 어머니께 나쁜 소리 더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배짱이 부족해서 당신한테 괜히 더 뭐라 하면서 화를 풀어버린 것 같네. 그건 정말 미안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사과라기보단 제 안에 담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사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잘못했다면서 미안했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채로 살아왔던 게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살아왔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마수에서 벗어나거나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게 힘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은 비단 먹는 문제로만 저를 서운하게 만드시고 무안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 놀러 갔다 오셔서 가족들의 소소한 선물을 다 사오실 때면 꼭 제 것만 빼먹으셨습니다. 귀신같이 딱 제 것만요.
지인분들하고 댁에서 모임 가지기로 하면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 먹으셨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옷 입고 있으면 너는 아주 때깔이 훤하고 밝은 게 좋아 보인다. 내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이 쥐까지라더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수수한 행색으로 있을 때면 암만 유부녀가 되었어도 여자는 여자인 것을. 너는 꼬라지가 그게 다 뭐니? 내 아들이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도 너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잔소리를 하고는 하셨죠. 하나하나 적자면 진짜로 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바로 떠오르는 건수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참 특이하셨던 점이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소일거리나 받아서 처리하는 말단 사무원이었던 것을요. 아시죠? 그런 일은 돈도 얼마 못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니까요. 제가 가방끈도 짧고 있는 인맥도 전혀 없어서 그런 일이나마 감지덕지 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서 이 점을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었죠. 적은 돈이나마 제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당신의 양껏 저를 휘두르면서 조종하는 게 안 되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입맛대로 저를 굴리면서 실컷 구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서러운 일,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는 노이로제가 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거든요. 둘 다 아들이었고요. 아들만 연이어서 둘 낳고 키우자니 그야말로 삭신이 쑤셨습니다.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때 제 경제활동 경력이 끊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예뻐할 줄만 알고 키우는 과정에는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손자들을 정말 예뻐하실 줄만 알았지 당신의 시간과 체력과 애를 다하여서 돌봐주시려는 마음은 일절 없으셨어요. 우리 손자 잘났다고 어와둥둥 하시다가도 애 기저귀 갈 때가 되면 꼭 저를 부르고 찾으셨죠. 그랬던 분이셨으니 시댁과 멀어지는 것이 저는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둘 다 갓난아기 때부터 예민하고 잘 우는 애들이었어요. 소음에도 민감했고 낯선 곳에 가면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였습니다. 둘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애들 키우면서 늘 전쟁이었고 항상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저희 애들 봤던 분들 다 하나같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키우기 힘든 애기들은 처음 본다고요.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애기들도 세상에 다 있었냐고요. 정말 그 정도였어요. 어디를 마음 편하게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네요. 천만 다행인 점은 바로 옆집이 저희 애들보다 3살 위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던 점이에요. 그 집하고 제가 잘 지냈거든요. 그 집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급하게 이틀을 그 아이를 봐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옆집에 저희 애들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다시피 해요. 저희 친정집은 공중분해가 되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늘 외로웠던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친정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본 것이었죠. 그 당시에 옆집은 마치 저의 친정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곳이었네요. 저희 애들도 바로 옆집인데다가 집의 구조도 같다 보니까 낯설어하지 않아서 맡길 수 있었고요. 저는 찬밥과 닭가슴살 사건 이후로 시댁의 발길 끊었다가 명절이 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은 소고기로다가 국물 내서 떡국 끓이실 거라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셨거든요. 꼭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떡국을 푸는 순서에서 딱 양이 모자라게 되었던 걸까요? 다른 가족들 그릇에는 거의 넘칠 만큼 떡국이 가득했는데 일부러 제 것에는 부족하도록 그러셨던 거겠죠. 저는 양이 적어도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했건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몫의 그릇에다 수돗물을 틀어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아니, 이게 국물이 워낙 진해서, 응? 이렇게 물만 추가해서 먹으면 양이 딱 맞게 되지. 봐라, 이러면 이제 됐다.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그냥 한숨만 푹 내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용케 그 떡국을 싱크대에 안 부었네요. 남편한테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시댁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넋이 나간 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면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한테 빌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네요. 저희 애들 정말이지 둘 다 유별난 수준인데 엄마나 아빠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제 배에서 낳은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병원 치료 같은 걸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유별났던 저희 애들, 엄마인 제가 아니면 누가 키우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제가 시댁 쪽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일 없도록 중간에서 딱 자르겠다면서 약속을 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연관된 이야기를 길게 적은 것은 제 가슴 속에 어떤 앙금 혹은 후회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댈 데 없는 여자가 뭣도 모르고 일찍 결혼해서 시댁한테 시달리면서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 낳고 그 아들 2명마저 유독 키우기 힘든 애들이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것만 같은데요. 상황이 급격한 반전을 맞이한 것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와 완전히 틀어지고 난 뒤에요. 남편이 혼자서 시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하는 점은 제가 그날 남편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굳이 왜 부른다고 또 쪼르르 가겠다고 그래? 저는 불만은 터뜨렸지만 남편은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늦은 밤중의 귀갓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어집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술을 마셨었더라고요. 많이 마신 건 아니었고 소주 반병에 맥주 한 잔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이거 사회적으로 참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만 해도 경각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 누구누구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TV로 접해도 얼마 후에 보면 그 연예인이 멀쩡히 방송에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무지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걸까요? 주량이 약한 편은 결코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쯤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피곤한 데다가 술이 들어갔고 시간은 야심한 밤중이었죠.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었나 봐요. 남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행인을 치워버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편이 차를 멈춰 세워서 쓰러진 행인을 확인했죠. 구급차를 부르고 나서 자책하던 남편이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와서 받았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려보자면 트럭 운전수는 그때 징역을 살았습니다. 정말 짧게요. 사람 목숨값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형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치었던 행위는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끝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인의 가족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제 뺨을 내려쳤던 그 순간은 죽는 그날까지도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남편 잃고 울고 있는 여자를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입 꽉 다물고 묵묵하게 있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갈 애가 아닌데, 이렇게 떠날 내 자식이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죽음 앞에 정신이 나가실 듯 오열하셨으나 음주운전을 야기시켰던 시댁에서의 술상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을 안 꺼내셨습니다.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되려 너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은 지금 이렇게 가지 않았어. 전부 너를 만나서 다 이렇게 틀어진 거야. 저만 보시면서 이를 박박 가셨죠. 저같이 막대어 먹고 근본 없는 것과 부부의 연을 맷돌을 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돼서 미치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신이 빠진 웃음만 그저 그렇게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 시댁에서는 저희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애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제 유년 시절, 결혼 이후에는 시댁에 시달리면서 받아온 스트레스, 연년생 아들 2명을 낳고 육아하면서 겪은 고충들로 저는 사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애들을 키우게 둘 순 없다고 시댁에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없는 재산이나마 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런데 둘이잖니. 그것도 사내 놈으로만 둘.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우리 쪽에 줘야 맞는 거지. 표독스럽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애들을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 또한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애들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천방지 쪽의 초등학생 남자애들을 시댁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했고 제가 제배로 낳은 핏줄들을 이대로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와 인연을 끊길 원하였거든요. 내가 시댁에 끝까지 고분고분하게 군 며느리였다면 지금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내가 어머니께 괜히 대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정말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놓아버린 저는 애들을 시댁으로 보낸 이후 방 강제로 저희 네 식구가 원래 살았던 집을 처분당한 이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기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는 의미라는 것이 있는지 하는 고민만 하루에도 10번씩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새끼들, 아직 어린 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아이들한테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잃게 할 셈이야? 정신 차리자 제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 애들의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마음의 병도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는 병원을 가보았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호르몬 쪽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셨죠. 알고 보니까 제가 갑상선 쪽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남들보다 수치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에 저는 그저 힘없는 웃음만 흘렸던 것 같아요. 최소 몇 년씩이나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긴 할까? 그런 음울한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도 이왕 병원에서 처방받고 타온 약 복용을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한결 기분이란 게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기에 사람이 축 처지고 우울했던 것이었나 봐요. 갑상선 질환을 앓게 된 원인은 병원에서 규명해내지 못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저는 자그마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소한 일이었지만 일상의 유일한 활력이었고 저 혼자 살자면 그 적은 돈으로도 부족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중학생 때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시아버지께서도 편찮아지셨죠. 시댁 식구들이 득달같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애들을 데려가라고요. 못 키우겠으니까 책임 못 지니까 애들 둘 다 데려가 버리래요. 아직 어린 미성년자 자식들을 설마 못 본 척하는 건 아니라 믿는다면서 저한테 압박들을 가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거두기 싫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무조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들을 했으니까요. 제 자식들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들 보내면서 시댁에 드렸던 전 재산,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댁에 준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시부모 둘 다 건강 이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데 돈 얘기가 나오냐면서 한 푼이라도 이쪽으로 보태야 할 상황인데 어째서 역으로 돈 타령을 하냐면서 저한테 그렇게나 욕들을 해댔습니다. 상대해봤자 뭐라고 말을 통할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내 자식들 되찾고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인간들과 깨끗하게 인연을 끊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가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중2였어요. 한창 사춘기의 절정기에 도달해 있었죠. 그리고 도대체 시댁에서 지난 몇 년을 어떻게들 보냈던 것인지 정말 성격들이 희한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고방식이 천지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할 만큼 확 변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통제하고 다뤄야지. 이런 생각이 먹혔다면 이제는 어림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애들을 처음부터 떠박들듯이 잘 대해주다가 애들이 점점 감당 안 될 만큼 짓궂고 사납게 변해가니까 정을 떼게 된 곳이라고 말이죠. 손녀 아닌 손자라고 예전에 시어머니께서도 애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성정이 예민하니까 학을 떼셨던 전적이 이미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확실히 애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졌구나. 둘 다 어딘지 묘하게 날이 서 있고. 내가 엄마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교육을 시작해야지. 시댁에서 데려온 애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갑작스럽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상황이며 학교는 전학 수순을 밟게 됐지. 이런 것에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뜻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 다 어른들 입맛대로 우리를 조종하잖아. 그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애들의 말 맞다나 어른들 사정으로 애들이 늘 피해를 보고 이리저리 휘둘린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애들을 무조건 포용하고 어르고 달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난 세월 속에서 못 다했던 최선을 다해서 애들한테 좋은 엄마 노릇을 하겠노라 다짐하였어요. 애들이 공부가 좀 뒤처지고 있었더라고요. 다행이었는지 혹은 지금 생각하면 불행이었는지 둘 다 공부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라는 결과가 안 따라와 준 것에 둘 다 답답해하고 있었죠. 성적이 전교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교육에 돈을 엄청 쓰고 있다면서 애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학원도 영어학원 하나였고 따로 공부하는 거라고는 EBS 보면서 다 하라고. 그건 공짜잖아. 우리도 학원 다니고 싶고 과목별로 문제집 여러 권 가지고 싶어. 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야 돼? 그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사교육에 밀어붙여서 그 자식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을 텐데 저희 집은 상황이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작은 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타고난 머리도 구린데 환경이 더 구린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쌤이 그러는데 공부하는 머리도 부모한테서 유전을 받아서 타고나는 거래. 공부하는 머리가 부족한 애들은 그 부모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특히 엄마 쪽의 유전이 공부하는 머리 유전이래. 작은 애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 동안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저는 가정 환경도 나빴지만 공부에 흥미나 재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작은 애의 질문 앞에서 쥐구멍을 찾고만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런 개념을 아득히 넘어선 어떤 수치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 혼자 살았던 작은 원룸에서 집부터 옮겨갔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들 2명과 살기에는 말이 안 됐으니까요.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감행하여 푸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짐들은 거실에 두었고요. 제가 작은 방을 쓰고 애들은 큰 방을 썼어요. 저는 사무직 일을 아르바이트로 작게 하고 있었는데 벌리는 돈이 터무니없이 약소했습니다. 그때 정말 때마침 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저희 집이랑 교류를 잘하면서 지냈던 옆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친언니처럼 느껴졌었던 그분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어요. 그래,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게 언니, 저 사실은 돈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어요. 저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애들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네요. 곧 큰애는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기겠죠. 넓게 보면 애들 대학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 막막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하게 생각하는 눈치로 자기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부탁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깐 그게 단란주점의 주방 일이었더라고요. 간단한 주방 보조 일이었는데 인력 구하기가 정말 애매한 시간대라서 거기 사장님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간병을 하러 가느라 길게는 3달까지 자리를 비우신 거라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 애매한 시간대인데다가 2달에서 3달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니 구인 작업이 힘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오히려 장기전이 아니라서 할만하다 싶어서 그 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업무였지만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려니까 정말 초반에는 적응 안 돼서 피곤함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는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하고 애들 밥도 차려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악 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었을 때 그쪽은 내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센스는 영 아닌데 사람 대하는 눈빛이 아주 매력적이야. 혹시 일자리가 필요한 거면 다음 달부터는 노래방 일 나가보는 거 어때요? 단란주점의 사장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요. 응? 그런 일이 어떤 일인데? 더럽게 놀고 창피한 그런 일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설명이나 들어봐요. 나름 규모가 있는 노래방 겸 주점인 업소였더라고요. 거기서 매니저로 계시는 분이 단란주점의 사장님께 일할 사람 어디 없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저를 연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돈이 궁했기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에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방 도우미의 일로 알고 있었던 그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따로 불러주면 그 도우미가 현장에서 출장을 나가는 형식이었고요. 저는 그 사업장에서 방마다 주문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날라주면서 처음 온 손님들이 있으면 괜히 질문이나 하면서 이곳의 친근함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 고객들은 회식에 뒤풀이로 놀러온 회사원들이었고요. 간간히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식재료 재고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잡일을 다 도맡아야 했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여갔지만 그래도 돈이 벌리는 것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림짐작으로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게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는지 애들은 계절마다 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외투가 또 필요하다고? 저번에 사준 파카 있잖아. 그건 어떡하고? 아, 엄마, 좀. 그건 이미 유행 다 지났어. 요즘 누가 그딴 거 입고 다녀? 아직 멀쩡하고 튼튼한데 때도 전혀 안 탔던데? 아, 쪽팔려서 학교에 못 입고 가. 그딴 거 입고 가면 나 왕따 당한다고. 엄마는 내가 왕따 당하면 좋겠어? 학교에서 도는 유행이 있는 것인지 큰애고 작은애고 둘 다 그렇게 때를 써댔습니다. 제가 낮과 밤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엄마의 노고는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돈 한 푼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애들은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놈의 나이키 운동화는 왜 빠르게 유행이 돌고 돌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또 사줘야 하는지 운동화 한 켤레에 20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겨울 겉옷들은 50만 원 돈이 우스운 금액이었고요. 허리가 휘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닐까봐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으면 다 끊어서 보게 해줬고요. 학교에서 하는 자습에 집중 안 된다고 난리치길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도 끊어주었습니다. 큰애는 고2 때부터 성적이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게 작은애였는데 그런 자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았는지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도 대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저는 애들이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괜찮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어느새 애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두고 있더군요. 저는 철저히 애들에게 맞춰서 생활했어요. 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싶어도 자식들이 안 따라줘서 못 그런다는데 공부에 의욕이 넘치고 서울대학교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식들을 둔 것은 분명한 저의 복이라고 여겼죠. 때로는 지겹고 신물나는 노래방 일이었고 낮에는 병든 닭처럼 퀭해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였지만 제가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왔던 것은 제 자식들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 나 아침에 밥 종류는 먹기 싫다고. 안 넘어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엄마는 알아쳐먹겠어? 고3이 된 큰애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상점 모시듯이 하였습니다.
그러게 미안해. 엄마가 찌개거리 맛있는 게 있어서 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버렸네. 바나나랑 우유 갈아서 빵이랑 먹으면 되지? 엄마가 지금 바로 해줄게. 아, 됐어. 아, 짜증나. 엄마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망쳤어. 안 먹고 그냥 갈 테니까 이건 엄마나 먹으면서 반성해.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 학교를 가버리던 큰애. 그러면 남겨진 저는 내가 왜 또 등신같이 굴어서 내 새끼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책에 잠겨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이 제가 가진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점을 자식들에게 맞췄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어요. 수능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저는 애들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을 했었네요. 놀랍게도 큰애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성적 나왔을 때 큰애는 그 성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재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재수하거나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기적과도 같이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 아들을 두다니 눈물겨운 일이었죠. 자기 형의 합격을 눈앞에서 본 작은애는 이를 악물고선 고3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애보다 더 높은 입결을 자랑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큰애는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문 닫고서 간신히 들어갔었지만 작은애는 좀 더 여유롭게 합격을 했죠. 자식을 2명 다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란 사람이 정말로?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된다고? 내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을 2명 둔 엄마라고? 이게 정말일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랬습니다. 대학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막대한 비용, 당연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버거워져 그제서야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서울대 보낸 악바리 엄마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 성대하게 송별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난 세월 눈물겨운 희생을 해온 만큼 앞으로는 자식들 덕 보면서 그렇게 잘 살길 바랄게.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살 위 언니가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저를 보내주는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을 조금 보이고 말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작은애가 대학교에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을 때였습니다. 큰애는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서 굳이 거기를 가기 위해 다른 곳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향이 궁금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둘이 같이 월세방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그 집은 당연히 제가 보증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자꾸 연락이 안 되길래 어느 날은 그냥 반찬 싸들고 애들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비밀번호가 왜 자꾸 틀렸다고 나오지? 그 사이에 바꿨나? 문이 안 열려서 당황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웬 초면의 아저씨가 나오는 겁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남의 집 현관에다 대고 자꾸 그래요? 안 그래도 어제 이삿짐 날라서 피곤해 죽겠구만. 네? 저기 혹시 이 집에 살던 사람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집주인도 아니고 당연히 이사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죠. 청첩병력이었습니다. 놀라서 연락해봤지만 애들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고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잖아. 엄마한테서 독립할게.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디 납치라도 당해서 협박으로 문자를 쓴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성사된 통화에서 작은애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쪽팔린다고.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인생 2막 살 때 엄마가 우리한테 걸림돌밖에 더 되겠어? 이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 줄 것도 안 남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면서 따져봤지만 저를 쳐내는 게 자기들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황당한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한다면 제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찾지도 말래요. 그렇게 지난 세월 제 몸 갈아서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았던 존재들인데 정말 분노밖에 남지 않더군요. 아들들을 둔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자식 교육을 이렇게나 못 시켰구나 하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죠.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비록 못 배운 사람이었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어도 자식한테 버림받았지만 끈기와 백장은 있어서 이악 물고 일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발이 근성을 발휘해봤어요. 큰애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목표했던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그곳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은 세상에 둘도 없는 페르나라고요. 기업 윤리에 반하지 않은 인재인지 부디 재검토를 해달라고요.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었기에 증거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기업, 큰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 취소 통보를 당했습니다. 작은애의 약점은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오래도록 짝사랑하다 힘들게 교제를 이뤄낸 여자친구요.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연락했습니다. 페르나인 거 알고서 만나냐고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작은애는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고 무척 집요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뭘 하나요? 취업 좀 해보려고 치면 제가 등장해서 페르나라고 고발을 했는걸요. 저는 기어이 큰애가 만나기 시작한 아가씨의 정보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페르나라고 조목조목 사실을 밝혔던 그 아가씨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노래방 도우미 뛰던 사람이에요. 주잡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그런 가정 환경을 둔 남자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는 대답이 없더군요. 큰애랑 작은애 둘 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저의 행각을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대더니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잊고 있었던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내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잘 키웠다고. 뜯어먹을 거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자식한테 빌붙을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애들 번호도 던져줬습니다. 인두껍을 쓴 천하의 뻔뻔이들이 시댁 사람들이었거든요. 득달같이들 애들한테 연락하면서 기생충처럼 빌어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어렸을 때 잠깐 키워준 그걸 들먹이면서 당장 은혜 갚으라고 그때 키워줬던 비용 내놓으라면서 애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란도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작들이죠. 모르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평범하게 잘 사라지는 건지요. 제가 타고난 팔자 자체가 희한하게 박복인 것이려나요? 오늘따라 먼저 떠난 남편이 유독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한마디 이발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났었으니까요. 지금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보고 과연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요?